CNN, BBC, NYT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동시에 한국을 조명했습니다. 47도 폭염에 유럽이 무너진 날, 살아있는 도시가 단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철저한 시스템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기술이 어떻게 생명을 지켰는지, 그 기적의 도시, 노비시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35세 알렉스 로웰입니다. 2024년 여름 유럽 전역이 불타고 있을 때 저는 뉴욕타임즈 특파원으로 파견되었지만 사실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아스팔트가 녹아내리고 있었고 베를린에서는 철로가 휘어져 기차가 멈춰섰더군요. 바르셀로나의 병원들은 환자가 넘쳐나 복도까지 침대를 깔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로마에서는 분수대마저 말라버려 관광객들이 그늘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온 유럽이 거대한 용광로가 되어버린 그때 저는 형 리암을 도우러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종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인류의 멸망을 보고 있는 듯 했죠. 공항에서 만난 승무원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 아래 불타는 대륙을 내려다보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형 리암은 미국 스톤텍사의 보안 기술팀 리더로 삼성의 냉각 기술 알고리즘을 빼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만만하게 말하곤 했죠. 한국 기술은 과장된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요. 저는 형을 말리려고 했지만 그의 결심은 굳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정상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폴란드 노비시라는 도시, 그곳에 삼성의 스마트 냉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더군요. 형은 그 기술의 핵심을 손에 넣으면 회사에서 큰 성과를 인정받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기술을 훔치는 일에 동생을 끌어들이는 형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형이 건네준 가짜 언론인 신분증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려는 일이 옳은 것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착륙을 앞두고 창밖을 내려다보니 노비시만큼은 정말로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흑백인 세상에서 유일하게 컬러를 가진 세상처럼 보였죠. 폴란드 노비시에 발을 딛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즉시 느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온도가 갑자기 20도 가까이 떨어진 게 느껴졌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노인들은 카페 테라스에서 여유롭게 아이스커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47도의 지옥 같은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 설치된 하얀색 장비들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곳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다고요. 건물마다 옥상에 반짝이는 장치들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미세한 물방울이 공중에 떠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마저 다른 도시들과는 달랐거든요. 형의 표정을 살펴보니 그 역시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형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고층 아파트 옥상에 침입해서 삼성 스마트 냉각 장비 근처에 소형 송신기를 설치하려 했어요. 저는 위험하니까 그만하자고 했지만 그는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해킹 장치는 미국에서 개발된 열 신호 중복 장치라고 하더군요. 옥상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회로판 같았습니다. 수백 개의 냉각 장치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빛을 내며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형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그가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송신기를 설치하려는 순간 장비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가자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도심 서버실 근처로 이동했을 때 저희는 정체불명의 기술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삼성 유럽 본부의 보안 책임자였어요. 그가 조용히 나타나 우리 앞을 막아서는 순간 형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보안 책임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요. 리암 로웰 씨, 미국에서 온 해킹팀 중 유일하게 미식별자였어요.
그의 말투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의 모든 계획이 이미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형은 여전히 장비를 숨기려 했지만 그것마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보안 책임자의 눈빛에서 저는 묘한 여유로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보안팀의 호송을 받으며 취조실로 향했습니다. 취조실에서 저는 삼성 측 기술진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를 잡아놓고 고소하지 않느냐고요. 담당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기술을 훔치러 왔다가 기술의 철학을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형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형은 화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 편을 들게 되었냐면서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는 한국의 편이 아니라 사람의 편이라고요. 그리고 이 기술은 사람을 살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형이 잠든 사이 저는 몰래 삼성 측에 협조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손이 떨렸지만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형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문서를 건네주며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을 구해달라고요. 이튿날 아침 저는 삼성의 안내로 중앙 제어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200개가 넘는 스마트 냉방 장치들이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지열, 풍력, AI 예측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도시의 공원, 학교, 병원까지 모든 공간이 일괄적으로 냉각 제어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설계하고 있었어요. 시스템의 효율성은 93%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운영자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설명해 주더군요. 기술이란 결국 시민들이 안전하게 숨 쉬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삼성의 기술은 기업의 이익에 앞서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있었어요. 제어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도시 곳곳의 실시간 온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은 22도, 요양원은 23도, 병원은 24도 등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시스템이 사람의 연령과 활동량, 건강 상태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술진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불편함도 없이 작동되고 있다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카페 테라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47도의 폭염 속에서도 이곳만은 일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기적이야. 운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람을 생각하는 기술은 언제나 기적을 만든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훔치려 했던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 그 자체였다는 거요. 제어실을 나서면서 저는 형에게 이 모든 걸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며칠 후 형은 자포자기한 듯 보였지만 사실 몰래 도청기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기술팀에 알렸어요. 시스템은 자동으로 방어 모드로 전환되었고 형은 외부 접속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 놓였습니다. 결국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저는 멀리서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형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체포 직전 형은 저를 돌아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형은 이미 포기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경찰차가 출발하면서 저는 형의 마지막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닌 묘한 평온함이 그의 얼굴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형이 변했다는 걸, 저도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뉴욕타임즈에 보내기로 했던 기사 초안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제목을 썼어요. 기후 재난 속 생존 도시, 노비시의 비밀이라고요. 시민들을 인터뷰하며 기술보다 중요한 삶의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린아이는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이제는 겁나지 않아요. 우리 동네에는 방패가 있으니까요. 노비시 시청 직원들은 놀랍게도
모두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민이 아니라 이 시스템의 동반자 같았어요. 도심 카페 한편에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감사합니다. 라는 글씨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간판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기술 제공국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기사를 쓰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도시의 성공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신뢰의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일주일 후 브뤼셀에서 긴급 유럽 기후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취재기자 자격으로 현장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찾고 있고 한국이 그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대한민국 삼성과 유럽연합은 공식 협약을 맺고 10년간 기후 기술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발표 순간 대형 화면에 노비시 시민들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할머니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회의장에 가득 퍼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 박수 소리가 5분 넘게 계속되었어요. 저는 그 순간 구치소에 있는 형이 TV로 이 화면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여운이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며칠 뒤 구치소에 있는 형에게서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알렉스, 나는 요즘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 기술을 쫓으면 사람을 얻을 수 없지만 사람을 쫓으면 기술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형은 반성문을 유럽 재난관리국에 제출하며 프로젝트 확대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더군요. 놀랍게도 삼성은 그에게 형사 고소 대신 기술 자문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다시는 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서약이었어요. 형은 즉시 수락했다고 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동생아, 내가 옳았어.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형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의 형으로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형은 석방되었고 첫 번째 자문 업무를 위해 서울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형은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제대로 된 일을 하게 된 것 같다고요. 그 후 몇 달 동안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독일 베를린, 프랑스 리옹,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작은 공간이 남아 노비시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은 스스로 그 지역을 코리아존이라 부르며 각종 감사 메시지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내왔습니다. 베를린 병원의의 한 간호사는 말했어요. 작년엔 노인들이 입원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곤 했는데 올해는 폭염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거의 없다고요. 태양광 냉각기와 미세 분무기는 이제 유럽 광장 곳곳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기술 자체보다 놀라운 건 그 효과가 아이들의 놀이터를 되살렸다는 것이었어요. 영국 가디언지는 삼성 시스템이 도시의 체온을 바꿨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건 각국 시민들이 손글씨로 쓴 메모들이었어요. 고맙습니다. 한국이라는 짧은 메시지들이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스크랩하며 기사에 담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뉴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저는 결국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의 근원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울 남산자락의 삼성 스마트 환경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내부에는 지구 전체의 기후를 시뮬레이션하는 거대한 AI가 있었어요. 연구원은 겸손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정말 전하고 싶은 건 철학이라고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 그게 전부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연구소 벽면에는 세계 각국 아이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거요.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이 하는 일은 세상을 구하는 일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마침내 유엔이 주관하는 인류기후 안전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삼성 관계자와 노비시 시민 대표가 함께 참석했어요. 아프리카 10개국과 중동 5개국이 무상기술 도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삼성 부회장은 조용히 발표문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판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나눈 것뿐입니다.
회의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그 박수 소리가 10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형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제 기사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남기는 온도라고 썼던 것을요. 회의가 끝나고 형과 함께 걸으면서 저는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일을 찾은 것 같다고요. 몇 달 후, 저는 베를린의 한 초등학교에서 작은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서툰 손글씨로 쓰인 짧은 편지였어요. 한국 아저씨들 기자 아저씨 고마워요. 우리 집은 이제 뜨겁지 않아요. 우리 집은 항상 시원해요. 편지 아래에는 아이가 직접 그린 태극기와 에어컨 옥상 그림이 있었어요. 태극기의 색칠이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고이 접어 가슴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희망이었습니다. 몇 주 후 형도 비슷한 편지를 받았다며 저에게 자랑했어요. 우리는 그날 저녁 오랫동안 통화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훔칠 가치가 있는 기술보다 나눌 가치가 있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형이 말했어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유럽이 고개를 숙이고 세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단순한 발명품이 아니라 기후 재난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기술을 팔지 않았던 나라, 희망을 나눈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철학을 이제는 세계가 배웁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힘을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